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들이 사실은 방치하시고 나 일이 너무 바빠 라고 하시다가 이제 50대 되면 등골이 좀 서늘해지거든요. 그때 내 뒤에 디스나 열어보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 물가 상승만큼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기예금을 또 현금으로 방치했다는 것들은 사실 인플레에 이길 수 없으니까 적어도 투자 상품을 해야 되는데 ETF가 굉장히 막강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보면 ETF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투자할 수 있고 실물 채권 투자할 수 있고 공모펀드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인데 사실 ETF로 이걸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거죠. 또 연금 투자자는 어떤 장기이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모펀드에 비해서 ETF는 굉장히 싸다. 대표 지수는 사실은 뭐 비용이 어쩌고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워낙 쌉니다. 뭐 0.03% 그러니까 3bp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은 사실은 재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커버드 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퇴직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저는 그 원천적인 자산이 그 배당의 원천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전 코어 자산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하면 강남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은 월 100만 원 현금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ETF로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이게 좀 조합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염승환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초대 손님은 그 연금, 이 꼭 알아야 한다는 건 우리도 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굴려야 할지 좀 막막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년 넘게 이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은행까지 이제 두루 거치며 퇴직연금의 이 중요성을 상당히 좀 강조해 오신 신한은행 퇴직연금 솔루션부의 김수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사실 제일 고민하는 게 그래도 원금은 좀 지키고 싶은데 근데 수익도 챙기고 싶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근데 잡을 수 있는 혹시 전략이 있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잃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결국은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들을 꾸준하게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방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두 가지 대안 정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상품적인 방법들로다가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하나 꼭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도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들을 볼 수 있다는 방법들인데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들을 낼 수 있는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들이요. 정기예금 이제 시중은행이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1억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아무래도 좋을 수 있고 뭐 GIC라는 상품들이 보험사에서 제공되는데 이런 예금형 상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ELB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더 좋고 또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 이상 되니까 이렇게 한번 운용하시는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운용하실 때는 ETF 통해서 하시면 MLF ETF나 CD ETF만 하시더라도 지금 한 2.7%에서 2.8% 정도의 이자를 꾸준하게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뭐 잃지 않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손실이 안 납니다. 기준가를 한번 보시거나 가격을 보시면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하셔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 이 생각하고요. 또 정기예금 대안으로 만기 매칭형 ETF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ETF이긴 한데 정기예금하고 유사하지만 정기예금 대비해서 수익도 높고요. 예를 들어서 뭐 27-10 이런 ETF가 있다고 하면 2027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상품이고요. 원금을 넣게 되면 그때 시점들의 이자 부분들을 2027년 10월 달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한꺼번에 납입해 주니까 정기예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은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이자가 높다는 것들, 거기다가 이제 중도에 환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그 금리 시장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본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본 차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기예금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플랜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상품에서는 이제 채권 혼합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주식이 있어서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 투자하시고 적정 비율만 섞어가게 되시면 적어도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들은 좀 보실 수 있다. 뭐 원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리 없지만 그래도 한 뭐 3년, 5년 이렇게 하시되면 똘똘한 자산이라고 그러면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들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들이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원금을 좀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네. 채권 혼합형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이제 100만 원에 뭐 5%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한 2년 동안 하게 된다면 네. 이자가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110만 원을 2년 후에 찾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90만 원만 해보는 겁니다. 90만 원. 예. 그러면 5% 드리면 9만 원이 되니까 9만 원, 예. 지금 원금 정도는 나오고요. 나머지 10만 원을 똘똘한 ETF나 투자 상품들을 골라서 해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금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없지만 네. 연금에서 ETF를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원금 정도는 나오고요. 뭐 S&P 500이라는 TDF라는 이런 상품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금 투자에서 자산 배분에서 한 10% 정도 투자하는 것들은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10%부터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나는 한 10% 손실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0% 해도 되고요. 아까 2년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뭐 연금 투자는 5년, 10년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 하는 것들도 큰 위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혼합형 이렇게 펀드나 상품 ETF 보시면 30%짜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원리를 좀 감안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 내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데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이제 예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품들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산 배분을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게 예금 1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10%인 10만 원 정도는 따로 떼가지고 위험 자산에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원금은 또 나머지 부분에서 보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부터 또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에 넣으시더라도 제발 현금으로 두지 마시고 저축은행 고금리 찾아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더라도 훨씬 낫다. 금리를 찾아다녀야 된다. 예, 그걸 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국민연금만 떠올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이게 3종 세트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이 40에서 50세 정도 되는 이쪽 연령층에 있다면, 그럼 이 중에 좀 우리가 어디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걸까요? 다들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삼층연금에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저는 요걸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신경을 쓰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1층연금에 있는 국민연금. 사실 뭐 매월 월급 받으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신경 쓸 여력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얼마를 줄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조금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추납이나 연도를 늘리는 것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지금 그 40, 50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2층연금에 있는 것들이 퇴직연금입니다. 요것들에서도 신경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크게 보면 DB와 DC가 있습니다. DB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하는 거죠. 회사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DB의 내 퇴직금의 구조, 연금의 구조를 보면 퇴직 3개월 평균 잔액을 가지고서 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DB를 선택했다 하면 승진해서 월급 많이 받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밖에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거. 이게 최고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임금 피크가 돼가지고 내 급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DB에 그냥 두시면은 퇴직금이 떨어지니까 DC로다가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DC 같은 경우는 매년 1년 정도 연봉에 한 달치 정도를 매월 납입해주거나 한 번에 납입해줍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잘 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방치하세요. 많이들 하시죠. 예, 현금으로 다 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50대 되고 그러면 울고불고 하세요, 사실. 그게 되게 많으신데, DC로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좀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거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골라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DC 대신에 DB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비중이 훨씬 높나요? 맞습니다. 그냥 한 400조 정도 되는데 한 200조 정도가 DB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DC가 한 100조 되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100조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들이 정기예금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저희 회사도 DC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손실 볼까봐 힘들다. 이런 분도 많으시고 세 번째 유형들은 상품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아, 너무 많으니까. 예,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분들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들이 사실은 방치하시고 나 일이 너무 바빠. 라고 하시다가 이제 50대 되면 등골이 좀 서늘해지거든요. 그때 내 뒤에 DC나 열어보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기예금을 또 현금으로 방치했다는 것들은 사실 인플레에 이길 수 없으니까 적어도 투자 상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 DB를 한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DB를 하든 DC를 하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DB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은 마음 편하잖아요. 다들 뭐 회사가 아래서 이고 나는 승진 열심히 해서 퇴직금 늘릴 거야 하시는데 실전은 사실은 55세 이후에 퇴직 이후입니다. 그때 목돈을 뭐 3억이니 5억 이렇게 퇴직금을 딱 받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운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10분에 9분들은 다 정기예금 하시거나 한두 분 정도가 이제 투자를 좀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좀 해보시고 엔비디아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걸 뭐 주식처럼 운용을 하시거든요. 몰빵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4월달처럼 관세 이슈 나오고 그러면은 새벽 4시 보셔가지고 또 핸드폰 열어보고 나서 담배 피고 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습이 안 되면 DB도 굉장히 지금 마음 편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돼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의 좋은 점들은 사실은 연말정산,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포인트도 있고요. 게다가 노후를 퇴직연금 이후에 스스로 준비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도 늘어가고 있고요. 퇴직연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사실 개인연금은 늘지를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개인연금 또 퇴직연금 중에서 IRP 스스로 납입하는 계좌들의 수익률을 보면 다 3% 이하예요. 연화사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럴 바에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강남에 부동산 아파트 사가지고 팔자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연금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러니까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은 연금저축 펀드하고 그리고 IRP라는 것도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DB를 하셨든 DC를 하셨든 매년 900만 원까지는 납입을 하셔서 16.5%, 뭐 13.2% 중에 합니다. 5,500 이상은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자 16.5%를 900만 원 받으시고 거기다가 정기예금 3%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매년 20%를 만들 수 있는 플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급쟁이로서는 이 IRP나 연금저축 펀드를 안 하시고서 재테크를 하신다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다. 무조건 900만 원을 납입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납입하신 이후에 ETF를 하셔도 좋고 하다못해 정기예금을 하시더라도 자꾸 손실을 보고 힘들어 봐야지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실전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다. 지금 사실 IRP 안 하고 하시는 것들은 그 뭐 사실은 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 안 가고서 전투에 그냥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국민연금이야 어차피 뭐 우리가 건들 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되는 거고 퇴직연금도 지금은 DB, DC가 있는데 DB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에 목돈 받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DC는 본인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그냥 방치하고 있다. 예금에. 제일 좋은 걸로는 그래서 개인연금이든 IRP든 해가지고 직접 운영해보자. 그게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경험이 쌓여야 또 나중에 경험치를 좀 발휘하면서 오히려 이제 DB로 나중에 목돈 받으신 분들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55세 이후를 좀 대비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개인연금하고 IRP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만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 이제 연금에 ETF를 같이 넣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연금하고 ETF가 궁합이 좀 잘 맞는 이유가 좀 뭘까요? ETF가 굉장히 막강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보면 ETF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투자할 수 있고, 실물 채권 투자할 수 있고, 공모펀드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인데, 사실 ETF로 이걸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에도 좋지만 특히 연금에서 좋은 이유들이 네네. 저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은 쉽다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도 외국인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고민 되게 많이 주잖아요. 삼성전자를 해야 돼, 하이닉스를 해야 돼, 아니면 테크닉을 해야 돼, 한미바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좋으면 그냥 반도체로도 하게 되면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ETF라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지수 정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선택폭이 반대초만 봐더라도 대표 반도체 가는 것들도 있지만 반도체 뭐 후공정, 성공정 해가지고 나눈 것도 있고요. 소부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얼마든지 ETF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공모펀드 한번 해보셨으면, 특히 연금 같은 경우 마음 급해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고 싶은데 해외 펀드 하시면 한 보름 걸리고 막 그럽니다. 환매하시고 그럼요. ETF는 오늘 바로 환매하실 수 있다. 이것들 하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공모펀드가 굉장히 좀 사랑을 받다가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수익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펀드 매니저 굉장히 잘하신다라는 것도 박수도 치는데 손실 봤을 때는 왜 손실을 봤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데 ETF는 보면 오늘 주식에서 어떤 것들, 주식 편입비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뭐 네이버를 들어가든 간에 SNS 보든 간에 다 수익률들이 다 공시가 되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연금 투자자는 어떤 장기이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공모펀드에 비해서 ETF는 굉장히 싸다. 대표 지수는 사실은 뭐 비용이 어쩌고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워낙 쌉니다. 뭐 0.03% 그러니까 3bp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의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ETF로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팁인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DC나 IRP에서 ETF를 매매하시게 되면 매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는 일반 계좌 하시게 되면 매매할 때는 주식하듯이 매매 수수료가 붙는데요. DC나 IRP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매매 수수료가 없으니까 거의 공짜로 다 리밸런싱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회전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다른 것들 하실 때는 DC나 IRP를 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연금과 ETF의 단점은 아니고요. 연금 계좌에서는 지금 국내 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은 비과세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주식을 그 연금 계좌나 IRP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이제 추후에 저율과세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과세보다는 못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절세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요것들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에 ETF를 넣으면 이 상품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뭐 채권도 있고 사실 뭐 거기에 공모펀드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사실 근데 ETF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그 비용이 일단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ETF를 좀 많이 활용하시라는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이제 항상 달러, 이 환율에 대한 좀 약간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좋을 수 있는데 또 반대 방향일 땐 이게 수익 나도 이게 여기서 환차손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걸 환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냥 환해지 하는 상품을 할까? 아니면 아예 환에 그냥 노출된 게 나은지 좀 요거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연금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답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한 3가지 정도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는 것들이 경제 펀더멘탈의 차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환을 오픈하는 게 좋고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환을 해지하는 게 좋다. 라는 것들이 이제 대명제인데 사실은 이것들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명제는 그거고 두 번째 부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역사적 환율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 환율에서 지금 환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근데 한 10년 정도 보게 되면 역사적 환율 보면 한 1,200원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3년 정도 보게 되면 1,3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80원 정도, 뭐 90원 정도 있다면 환이 강세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지라는 게 낫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저는 추천드리는데, 연금 투자할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환 오픈하는 게 좋다. 환을 오픈하자. 예. 그 이유가 사실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을 오픈한 거, 그 달러를 갖는 거나 금을 갖는 것들은 보험 드는 거랑 똑같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주식은 손실이 나는데 환은 1,300원에서 1,500원, 1,600원 쭉 올라가면서 그 주식의 손실들을 환차익들로다가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실 때는 환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환차익을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이제 보험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딱 하나, 주식은 그런데 채권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변동성하고 환율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4, 5% 정도 먹겠다고 했는데 환율이 5%뭐 차이가 나면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상품들은 저는 환 해지를 하자. 그러나 주식형 상품들은 환을 오픈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뭐 1380원인데 더 한국 원화가 강세돼가지고 뭐 1300, 그거는 보험료로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게 뭐 왜 중요하냐 하면 연금은 사실은 그때그때 가격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복리 수익이 중요한데 복리 수익의 가장 큰 원천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들이 아니라 손실을 적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을 오픈해서 손실을 적게 보는 것들이 적어도 연금 투자에서는 장기 투자에서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거의 핵심 뭐냐면요. 그 주식은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 달러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오픈을 시킬수록 그걸 약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데 반대로 채권은 사실 좀 안전한 상품인데 그 안전한 상품이 또 달러까지 같이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채권 할 때는 그냥 환해지를 하시고 주식 위주라면 이제 좀 환 오픈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ETF로 연금을 굴린다고 하면 결국 이제 리밸런싱,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40에서 50대라면 얼마나 자주 어떤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좀 좋을지, 사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는데 좀 어떤 기준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다가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리밸런싱이라는 용어 자체가 밸런스를 다시 잡는 거잖아요. 근데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들이 보면은 한 번은 자산 배분을 해서 주식과 채권들의 비중들을 선택을 했다 하는데 전 연금 투자들 보면 자산 배분하신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은 그냥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산 배분이나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들을 스스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없었고 어떻게 시작할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사실 리밸런싱이라는 개념대로 가는 것들이 좀 어폐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자산 배분량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체 자산에서 10%를 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위험이 아니다. 그리고 한 20%, 30%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 가장 흔한 예들이 그러면 미국에서 401k라는 연금들이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6040이라고 해서요. S&P 500에 60% 투자하고 미국 제 10년물에 한 40% 투자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60% 하고 예금에 40% 한더라. 근데 얘가 한 100년간 수익률 보시면 9.5% 거의 10%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자. 미국의 그 선진국의 자산 배분을 차용해 오면 연금 투자 디폴트로 하는 것들은 6대4 정도가 좋은데 저는 그것도 복잡하니 반반 하자. 그냥 반반 투자하게 되면 주식 반, 그 다음에 정기예금 반, 채권 반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가장 좋고 그랬을 때 리밸런싱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았을 때는 주식의 비중들이 올라갈 거고요.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주식의 비중들이 낮아지는데 사실은 그 비중들 똑같이 저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게 좀 헷갈리시면 생일자에 하시든지 아니면 연말에 IRP 900만 원 납입하실 때 요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리밸런싱이 좋겠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뭐 나스닥이 막 올라가요. 그럼 더 올라갈 거니까 팔기 싫고요. 4월 달처럼 훅 떨어졌을 때는 그때 집어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더 녹아내릴 것 같아서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특히 연금 투자에서는 내가 투자 비중들을 허용, 위험 허용들을 봐가지고 투자 비중들을 가져가고 그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이 좋겠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비용 들어서 못 쓰고요. 6개월에 1년 정도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월 달처럼 이제 글로벌 위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크게 변동됐을 때는 용기를 내서 리밸런싱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사실 이건 이제 자산 배분에 관한 얘기고 대부분들은 자산 배분이 아니라 요 상품이 수익들이 나거나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라가 대부분의 생각하는 리밸런싱의 개념들인데 그 말씀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S&P 500을 쭉 가져가시는데 수익이 한 30%, 40% 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실현해야 되는 거, 다른 것들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투자라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거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딱딱 메꿔 끊는 게 정기예금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 컨셉의 변경,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했는데 이제 미국은 망해가고 중국에 간다면 CSI를 바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쭉 들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했어. 뭐 10%든 20% 정했으면 그때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게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매도를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대부분들 그거 잘 못하세요. 한 1년에 한 번씩 수익 나면은 얼른 좀 실현 안 하면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잘 못하시는 것들이 손절을 못하세요. 근데 투자 상품, 특히 ETF도 마찬가지인데 손절이 가장 중요하죠. 투자 상품들은 손절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방법이 있는데 대표 지수나 아니면 정식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들 투자하시다 보면 또 테마나 섹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 한 10%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 전체 자산의 투자 자산의 30%는 덜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벗어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그렇게 못하세요. 대부분들. 그냥 한 20% 기다리다가 손실 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물타기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20%가 다시 10%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2차 전지 같은 거 가지고 마이너스 50% 나게 되면 그때는 망연자실하시고 이제 덮어놓고 나는 투자에 뭐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데 어찌 됐건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것들이 가장 좋지만 마이너스 50% 난다 하더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2차 전지가 더 어떻게 해야 되면 2차 전지가 좋은지 지금 시점에서 조선 방산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옮겨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들 다 그 용기를 못 내신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5% 10% 나는 것도 되게 수익 실현 잘 하시거든요. 근데 50% 나는 것들은 손절을 진짜 못 하세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잘 자라는 나무는 베시는 거고요. 죽은 나무에는 계속 물 주는 거기 때문에 손절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리밸런싱에서 좀 다시 한번 정해서 말씀드리면 자산 배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상품 단으로 와서는 어쨌든 수익 실현보다는 손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리밸런싱을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안 하시고 안 하시고 방치한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게 좀 어려우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하니까 근데 편의상 5대5도 괜찮다 이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손절해야 된다. 아닌 뭐 내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사실 좀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그걸 그냥 방치했을 때 20% 손실 볼 걸 지금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땐 하고 또 교체할 때는 또 해보고 그런 게 또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테마형 ETF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산 그 리밸런싱이라 그러죠. 그런 걸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나이에 따라서도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40대, 50대 각각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사실 뭐 40대, 50대만 이제 질문 드리지만 사실 30대도 고민이고 사실 20대도 고민이거든요. 근데 좀 연령별로는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0살, 30대는 모아야 되고 40대는 잘 굴려야 되고 50대 같은 경우는 현금흐름에 충실해야 된다. 현금흐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30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복리 수익이 나려면 자산이 좀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좀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100만 원 해가지고 따블라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 뭘로 모으면 되냐? 그냥 S&P 500 같은 거 하셔도 된다. 하다못해 정기금이라도 해가지고 모으셔야 되는데 그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지치거든요. 이게 너무 쌓이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복리 수익들을 한번 나이 들어서 경험해 보이면 사실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잘 못 믿으세요. 아니면 뭐 S&P, 코스피 이렇게 두 종목만 하더라도 좋고 아니면 주식반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정기금반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40대가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0만 원씩 넣게 되면 한 9천만 원 하고 하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때 돼가지고 갑자기 뭐 글로벌 샥이 오고 그러면은 확 떨어지게 또 난처해지거든요. 물론 회복이 될 텐데 참아내기 어려우니 이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S&P 500과 아니면 안전자산 비중들을 좀 맞춰가면서 잘 굴리고 유망자산들도 좀 투자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50대부터는 어쨌든 그런 유망자산에 굴리는 것도 어느 정도 됐는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산을 잘 굴리는 플랜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는 것들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됐을 때는 요즘에 그런 거 좀 유행하잖아요. 월배당 상품이나 뭐 커버드 콜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음식의 맛은 사실은 재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커버드 콜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가 나오고 정기금이 3%가 나오는데 뭐 10%가 나오고 15%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5년치 땡겨주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주식에 투자자 배당이 나오면 배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가? 배당은 나오는데 사실 그 가격들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채권들도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되고, 부동산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리츠 같은 것들 투자하시게 되는데,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는 또 리츠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커버드 콜 같은 전략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긴 한데 그 원천들, 뭐 커버드 콜을 별게 아니라 사실은 주식의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이제 쿠폰 이자들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수익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포기하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상승을 포기하는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쿠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들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S&P 500 커버드 콜이나 뭐 코스피 500 커버드 콜도 있고요. 뭐 슈드 같은 것도 커버드 콜이 있는데 그 자산들이 계속 항구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억 집어넣어가지고 12%로 하겠어요. 10% 하면 1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S&P 500들이 가격이 올라가서 하게 되면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올 거고요. 그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배당이 그 이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넣었을 때보다 배당이 준다 생각하면 이거 기초자산에 좀 문제가 있겠거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그 부분들도 어쨌든 S&P 500이 좋은지 나스닥이 좋은지 채권이 좋은지 그 다음에 리츠가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맞다. 항구적으로 그냥 다 15% 주는 상품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공짜는 없습니다. 예,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걸 꼭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도 그러면 실제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뭐 ETF나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뭐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좀 꾸준히 모아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저는 코어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전 코어 자산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하면 강남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은 어쨌든 오늘같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야지. 이게 복잡하지 않은 자산들을 코어 자산, 이 대표 지수로 가져가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요. S&P 500, 나스닥. 한국으로 보면은 탑 10이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조금 좀 나간다면 US 테크 탑 10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한 10개 종목 압축한 것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코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정도 해보신 것들도 굉장히 좋다면요. AI나 빅테크의 혁명들 결국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그 밖에 좀 하는 것들, 저는 올해는 하반기는 개인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 쪽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말씀드리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이게 다 ETF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좋고요. 전 미국에 대해서는 또 원자력 같은 거, SMR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좀 하고 있고, 차이나도 이제 테크 쪽 같은 것들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코어 자산들로 많이 가져가고, 뭐 세틀라이트 위성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들 인핸스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신데 거의 뭐 펀드 매니저처럼 아주 아닙니다.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코어 자산을 반드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근데 코어 자산은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은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생각들은 다르실 텐데 이 팀장님께서는 어쨌든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좀 코어 자산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코어 자산을 뭘로 좀 선택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0대 분들이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목표가 월 100만 원 현금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ETF로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이게 좀 조합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이번적으로도 이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정량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자 수익이 3%라고 하게 되면 4억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4, 30이니까요. 그죠? 4억 정도를 만들면은 정기예금만으로도 사실은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4억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그걸 만들 수 없다고 그러면 2억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을 늘리거나 6%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6%를 어떻게 늘릴 수 있냐라고 하면, 아까도 뭐 코어 자산이 말씀드렸는데요. S&P 500만 하더라도 한 10년치 누적 수익률하게 되면 한 120% 정도 나오고요. 연원산하기면 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미국이 망가지면 한국도 다 망가진다는 기본 전자하에서 보면 한 S&P 500 정도를 30%에서 50% 좀 섞어가는 전략,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아니면 정기예금들 적절하게 섞어 관련 전략들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5%에서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900만 원 납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한 30년 동안 900만 원씩 납입하면 2억 7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3%만 불이를 하더라도 한 4억 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5% 정도 불이하게 되면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따로 있고 내가 스스로 30년 계획해가지고 900만 원씩만 넣고 하더라도 사실은 5, 6억 정도 만들면 어떻게 보면 한 10억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배 두드리면서 할 수는 없어도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IRP 900만 원 넣고 거기에서 한 3% 이상의 수익들을 노리면서 차근차근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근데 월 100만 원 현금 흐름에 앞서서 이걸 만든 원천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1년에 900만 원씩 뭐 IRP라도 이렇게 꾸준히 넣어서 그걸 10년, 20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버도코 15% 나온다. 그런 거 자꾸 찾아다니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냥 원천이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배당 상품들이 워낙 또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이게 뭐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금이 녹아내릴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런 상품들 좀 그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요새 아마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퇴직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뭐 건물주 되는 것들이 다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물주도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보면 세입자 매돈 챙겨야 되고요. 또 전기 나가거나 뭐 나가면 가서 그걸 다 해줘야 되고 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크기에 대해서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자산들이 어떤 방향들을 갖고 가는지 아무리 부동산 월세가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거나 상가의 입실이 떨어지는 순간 다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그 원천적인 자산이 그 배당의 원천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배당의 원천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자산들이 단단한지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4050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제 연금 계좌에서 한번 ETF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이나 뭐 이 ETF를 하면서 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뭐 습관 같은 게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IRP 900만 원 납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마십시오. IRP 900만 원 이거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 연금저축 펀드하고 IRP하고 합쳐가지고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 펀드 600만 원 상품인데 제가 실전을 해보니까 두 개 말씀드리면 헷갈리세요. 그래서 저는 IRP에 900만 원 넣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900만 원 넣으시라. 근데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내가 여유가 되신다면 무조건 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거액자산가들은 1,800원까지 다 넣으세요. 말씀드리면. 그래서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거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거기서 ETF를 통해 가지고 투자 운용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뭐 MAF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만기 매칭을 하셔도 됐고, 그 다음에 S&P북을 하셔도 됐고, 타겟 데이트 펀드조차도 지금 ETF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정적인 자산에서 하다가, 대표지수로 하다가, 그 다음에 섹터나 테마로 가다가, 사실은 ETF도 요즘에는 이제 단일 종목 ETF들이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ETF도 테슬라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된다. 근데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마음이 급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하게 되면 뭐 팔자 고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루에도 19% 떨어지고 그러면 내 연금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 4월달처럼 30% 날아가게 되면 30년 일했는데 10년치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험자산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하신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도 해보시고 익절도 해보시고 손절도 해보시고 자꾸 경험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 시간 많으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봐서 해볼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거 되질 않아요. 경험이 쌓이고 시장들이 막 이렇게 와야지 오금이 떨려 봐야지 이게 운용이 되는 거지 막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밤새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들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많이 연습해야 된다. 저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손실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은 2배, 3배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진짜. 좀 거만해지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IRP에 그 900이든 1,800만 원이 됐든 간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자산 계속 늘려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 계속 좀 경험을 쌓아보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정말 많이 좀 배웠고 유익했고요. 그 끝으로 이제 팀장님께서 ETF 저희 그 아는 형 구독자분들한테 꼭 한 말씀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3, 40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운다는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해 IRP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5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넣으셔서 900만 원 안 내리고 90만 원만 넣고 9만 원만 넣으시더라도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MF, ETF를 해보셔도 좋고요. 만기 매칭을 해도 좋고 S&P를 해보셔도 좋으니까 하나 사보자.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서 실행해야지 내 거 되는 거지 맨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무조건 IRP 개설하셔서 지금부터 실행해보자.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오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아는 형의 아는 형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신한은행 퇴직연금 솔루션부의 김수환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